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국제대학원의 강문성입니다. 올해 제가 국제통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KPP, Policy 플랫폼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어, 모두의 이제 제프 샷 그리고 이제 박태호 교수님, 허윤 교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강조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를 KPP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표 내용에서 거의 모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국제 통상 정책을 보시면 뭐 경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뭐 재정, 복지, 뭐 노동 아니면 미시적인 어떤 시장 정책이라든지 뭐 그 어떤 집권당의 정치 이념이 좌우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수립되어 왔습니다만 국제 통상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정치 이념에 좀 독립적인 그러니까 좌우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그동안 우리나라가 펼쳐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중 무역이 그리고 미중 무역 마찰이 미중 간의 어떤 경쟁, 기술 패권 이런 문제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서 국제 통상 정책이 국내 정치 이념에 휘둘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추진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한중 FTA를 추진해서 발효까지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미중 경쟁이 가열화되면서 미국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중국 편에 설 거냐 이런 선택의 강요로 저희가 받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현재 문재인 행정부는 다른 국가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친중, 친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정책에 그러니까 편에 서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신식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내 정치 어떤 이념에 좌우되는 그런 국제 통상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KPP가 해야 될 일이 정치 이념과 독립적인 우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 박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만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어떤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민주화 과정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도저히 인권 문제에 탄압하는 홍콩 문제나 아니면은 신장 위구르 같은 정책을 피우는 중국과 어떻게 같은 편에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국제 통상 정책 역시 정치 이념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KPP 같은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가치 중심의 그리고 어떤 정치 이념에 독립된 국제 통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던 어떤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뭐 4차 산업혁명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 역시 포용성 중심의 어떤 국제통상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대기업 중심 그리고 어떤 뭐 제조업 중심의 어떤 통상 정책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과 아니면 한계 기업들을 포괄하는 그리고 시장 개방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 중심의 국제 통상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레이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생각해 보면 사실 타다 문제와 같이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내 규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내 규제들이 우리의 그 비즈니스 섹터를 옥죄고 있는지 그런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한싱 뭐 디지털 무역 협정은 지금 뭐 마지막 빠져 있다고 하지만 USMCA나 CPTPP에서 한참 수준이 낮은 그런 상황이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무역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과기부의 어떤 뭐 부처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리딩 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디지털 무역 협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CPTPP 가입도 문제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2주 전에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랑 점심을 먹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포함되어 있던 TPP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미국이 없는 CPTPP는 결국은 일본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한일 문제,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우리가 CPTPP 가입 못합니다. 가입 못합니다. 영국은 이미 가입 신청서를 냈고요. 영국의 가입 신청서에 대해서 일본은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언제든지 몰된 웰컴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한국이 지금 그 경제공사를 만났더니 제 걱정하는 것이 한일 정부 간의 어떤 사전적인 물밀 작업 없이 정부 간의 어떤 컨설테이션 없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당장 CPTPP 가입 요청서를 제출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CPTPP 가입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국제 정치 환경, 4차 산업, 그 산업 기술 이런 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 통상 분야를 연구할 때는 좀 더 융합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산업도 알아야 되고요. 기술도 알아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그리고 국제 정치 분야도 알아야 되고 국제 통상 규범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융합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듭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제 통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고용 없는 수출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조업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GDP 대비 제조업의 기여도가 30% 가까이 됩니다. 이건 OECD 국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이나 독일도 1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제조업이 이만큼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절한 경제 성장이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 고용 창출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제조업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GDP에서 30% 차지하니까. 근데 고용을 창출하려면 서비스 부분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서비스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점 아니면 먹고 아니면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잘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 없는 수출 문제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상 문제이지만 국내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 경제 구조와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고용 없는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고용 창출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좀 더 고부가가치 경제 구조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플랫폼에 융합적 관점 연구를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왕 학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치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태왕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오니까 목이 메입니다. 우리 KBP의 의미 있는 창립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제하신 내용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통상 규범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라는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두가 공감할 부분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 국영기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앞에서 제프리 쇼트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더욱더 가중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리쇼어링 정책이
가중되겠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되면서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러면은 기존의 통상 규범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통상 규범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허임 원장님께서 망라해 주신 그런 반부패라든지 또 정부 조달이라든지 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훈성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가치 부분입니다. 인권이라든지 우리 화두가 되고 있는 ESG라든지 더 나아가서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가치 중립성까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우리 앞으로의 통상 이슈가 정책의 방향이 수출 증대 혹은 교육 투자의 증대뿐만 아니라 그런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질적 패러다임의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각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그런 피벗, 중심이 있을 거고요. 또 글로벌 가치, 공감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통상 정책에서 경제 외적인 부분들, 국민 복지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상 정책에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적인 효과적인 방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나 혹은 국가적 가치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 기반에 마련되어야 그거에 근거해서 경제적 논리를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그 사회적 가치 중심의 통상 정책을 제기해 주신 거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괄적 대외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통상 정책 방향인데 우리 박태호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무역 체제의 개혁뿐만 아니라 또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개도국과 협력이라든지 개발 협력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이런 경제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면 좀 개편도 필요하고 조금 더 통상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지금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위원회라든지 통상교섭본부나 이게 산업부 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대외 경제와 통상과 또 개발 협력과 아우르는 별도의 우리 정부 조직을 한번 설립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이 이제 화두를 던지신 건데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청중으로서 보기에는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KPP가 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유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훈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통상 이슈에 있던 융복합성에 대한 관심이 넓어질 거다. 그러니까 통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찰 시야가 상당히 넓혀주겠구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KPP의 원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 시야를 넓혀주는데 KPP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통상 정책을 얘기할 때에 제로섬의 이념들을 혹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거를 많이 뺏어와야지, 우리 거는 좀 더 방어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통상 정책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가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혹은 환경 이슈라든지 글로벌 이슈를 제기하면서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서 글로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통상 정책을 KPP가 한번 터치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보면 오늘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내용에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두 분 발제자께서 하신 것을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정책이 우리나라 정책의 경제 또 국가 정책의 보조 정책이 아니다. 통상 정책이 이제는 주도적인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사회적 가치를 통상 정책 안에 담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통상 정책이 글로벌 경제 사회의 속도와
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 순발력의 대응이라는 것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영향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KPP의 그런 연구 방향에도 앞에서도 여러 가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브로드하게나마 제가 KPP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는 정책 선도 연구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무역협회를 중심으로서나 혹은 우리 협회들을 중심으로서는 기업 대변하는 정책 이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KPP에 있어서 또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 신청 연구를 많이 하죠. KPP가 그 좀 차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기업이 고민할 수 있는 예측 과제를 던져주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통상에서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고 물론 통상 의사결정은 정부 사이에서 한다 하더라도 가장 민감한 주체이고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뭘 고민해야 될 건지 뭘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뭘 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예측 과제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슈를 던져주면 우리 KPP의 그런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크죠.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정책이 우리 국내 국외 정책의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혹은 이게 잘 공감을 일으킬까? 또 이게 얼마나 어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KPP는 순발력이 있는 조직으로 가져간다면 전담 노트만 만들려고 그럴 게 아니라 오답 노트도 만들자는 거죠.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자는 거죠. 10가지 제안한 것 중에 한 가지, 두 가지가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가져온다면 KPP는 충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예습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된 기후 변화 과제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노동 이런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그런 그 세부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심층 연구도 필요하지만 심층 연구를 하는 거 우리 국책 연구기관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이슈를 전략적으로 좀 터치를 해 나가자. 그 이슈는 이슈를 던지는 걸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슈 파이팅의 어떤 뭔가 과제를 던진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서서 또 다른 기관에서나 혹은 다른 학자나 혹은 우리 연구자들이 그거 한번 플랫폼에 서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